제가 가장 우려했던 게 2016년 정도에 인공지능 스피커랑 대화하는 어린이를 이제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람처럼 대화해요. 너는 왜 코가 없어? 방귀 뀌면 냄새 맡을 수 있어? 그 친구들의 감각적인 것에서는 인간하고 대화하는 거랑 인공지능하고 대화하는 거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이자 작가이자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우수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철학 유튜버이자 작가 춘코 이충영입니다. 제가 인공지능 기술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2018년이었어요. 2018년에 구글 I.O.를 봤을 때였는데, 그 구글 I.O.가 보통 구글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기술, 신기술을 발표하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음성인식 기술, 이제 듀플렉스라는 기술을 시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시연을 했냐면, 인공지능이 실제 미용사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예약하는 장면이었어요. So how can I help you? Hi, I'm calling to book a women's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그 예약이 진행되는 동안 그 실제 상대방인 미용사는 전화를 건 대상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2018년만 해도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이 말을 하는 거는 사실 좀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은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쯤에는 그런 걸 상상하기 어려운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면 그 인공지능이 너무 감정을 담아서 얘기를 하고 아하 이것처럼 약간 추임새를 넣어서 말을 하기도 하니까 이 상대방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전혀 몰랐던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 GPT-4가 나오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마치 영화 허의 사만다가 이 세계에 현신한 듯한 느낌으로 대화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그런 것처럼 사실 인공지능이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말을 잘 하거든요. 우리의 대화 상대가 굉장히 잘 돼요. 우리가 챗 GPT를 어디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가에 하위 랭킹에 있다가 가장 최상위 랭킹으로 온 것 중에 하나가 심리 상담이래요. 대화. 심리적인 어떤 대화를 해가지고 내가 안정감을 얻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인간에게 상처받고 챗 GPT에게 위로받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이라던가 뭐 이런 감정적인 지원은 인간이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어린아이의 장난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랑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기도 하고, 감정의 이름을 붙이면서 어떻게 이 아이가 좀 더 정서적 지원을 하는 그런 어린이용 장난감들도 있고, 아니면 노인 돌봄 같은 사례에서도 육체적인 노인 돌봄을 해주는 인공지능 그런 로봇들도 개발이 되고 있지만,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는 로봇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손자, 손녀의 모습을 한 인공지능 대화형 로봇이 굉장히 지자체별로 많이 발주해가지고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에게 로봇을 나눠주면서 실질적으로 심리적, 정서적 지원에 안정이 된다,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논문 결과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당연히 나쁜 점도 있겠죠. 나쁜 사례로 발현되는 점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범죄를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도 종종 신문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사실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살을 하는 사례는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겠죠. 근데 제가 더 우려하는 지점은 이런 극단적인 사례보다 우리가 평소에 인공지능하고 대화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 실제 인간하고 대화하고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끝내고 싶으면 뭐 챗GPT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도 그냥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분을 살필 필요도 없어요. 상황을 살필 필요도 없죠. 모든 대화가 다 나를 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요. 이런 종류의 대화가 우리 삶에서 보편화된다고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과의 대화는 좀 어렵다고 느끼진 않게 될까? 아니면 오히려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던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진 않을까?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내가 지금 중심이 되지 않는 대화는 못 견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관계는 더 마찬가지죠. 인공지능 서비스와의 관계에서는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일부러 만들면 만들 수도 있겠죠. 뭐 먼데이 같은 경우는 티키타카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틱틱 대기도 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갈등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기다림도 없어요. 내가 새벽 2시나 3시에 뭔가 일어나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를 비난하지 않아요. 너는 어떻게 나한테 새벽 2시에 말을 걸 수 있니? 라고 말을 하지 않잖아요. 뭔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서비스만 유지하고 있으면 되겠죠. 인간과의 관계는 아시다시피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기분도 살피고 상황도 살피고 수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헤어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새롭게 말을 걸 용기도 필요하고, 헤어졌을 때 뭔가 내가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존에는 인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어야 됐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대화할 상대가 인간밖에 없잖아요. 관계를 맺을 대상이 인간밖에 없었는데, 우리하고 대화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대상이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새로 생긴 거거든요. 인공지능이라는 존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하고 관계하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게 2016년 정도에 인공지능 스피커랑 대화하는 어린이를 이제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람처럼 대화해요. 너는 왜 코가 없어? 방귀 끼면 냄새 맡을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대화하거든요. 그 친구들의 감각적인 것에서는 인간하고 대화하는 거랑 인공지능하고 대화하는 거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계와 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라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세상의 모습은, 우리가 대화를 하는 대상은, 우리가 관계를 맺은 그 형태는 과연 지금과 동일할 수 있을 것인지. 마치 스마트폰과 SNS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전화 통화하는 거 힘들어하고 대면 대화하는 거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잖아요. 그것처럼 실제 살아있는 인간하고 대화하거나 관계를 맺는 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챗GPT에게 심리 상담을 받는 사람은 나르시스트일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챗GPT한테 심리 상담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리 상담을 받지 않는다. 아, 나는 AI 안 믿어. 내가 판단하는 게 더 맞아. 이렇게 누군가는 생각하고, 누군가는 챗GPT가 상담 잘해줘. 나는 이것저것 말해야지. 얼핏 생각하면 챗GPT한테 상담 안 받는 사람이 더 나르시스트 같잖아요. 근데 방금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심리상담 받는 사람이 더 나르시스트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AI는 주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 반항하지도 않고 말 잘 들으면서. 그래서 저는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AI라는 게 진리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생각해왔던 것, 과연 진리는 뭘까? 저는 진리는 관계 속에 있다고 믿는 편이거든요. 무언가 내 주장에 반하는 상대가 있고, 그랬을 때 그 상대와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저는 진리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력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고전력학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내가 설계한 공학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세계로부터 저항을 받은 거죠. 거부를 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제시를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수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수정을 해나가면서 나는 진리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자연 세계에는 많은 것들이 이 물질에 의해 가지고 반해지지만 물질적으로 반해지지 않는 것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인간의 관념, 가치, 이런 것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가치를 내가 믿어도 사실 그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반발이 없단 말이에요. 자연 세계에서는. 근데 인간 세계에서는 있잖아요. 다른 인간들이 제지를 하니까 반대하고. 그러면 내가 틀린 건가? 내가 그래도 맞아. 나를 보강하는 논변을 펼쳐야 될 테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AI에서는 되게 퇴색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진리를 찾아나가도록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싶네요. 보통 딥페이크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범죄들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딥페이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라던가 화상회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화상회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있으면 당연히 이건 진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줌 같은 걸로 이루어지는 화상회의에서조차도 목소리와 얼굴도 변환시켜가지고 사기를 칠 수 있거든요. 근데 딥페이크의 정말 무서운 점은 이런 개인의 삶에 파괴를 가져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데, 사실 딥페이크가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 펜타곤이 뭔가 불타는 것 같은 사진이 이제 실제 뭔가 보도가 됐을 때, 그거의 출처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주식이 출렁이기도 하고 막 금값이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에 튀르키예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 튀르키예 대통령이 3번째 연임을 하는 거에 도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야당이 이기는 게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야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거 2주 전에 동영상 하나가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동영상이 뭔가 무장단체의 수장이 이 야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내용의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로서는 그러면 야당의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튀르키예 전반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게 근소한 차이로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세 번째 연임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영상은 딥페이크였던 거예요. 근데 이미 선거는 끝났죠. 다시 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거죠. 그것처럼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금 세계 정세가 굉장히 많이 불안하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도 마찬가지고 이처럼 국제적인 긴장도가 높아 있는 상대 상황에서 만약에 한쪽이 한쪽을 공격하는 듯한 딥페이크 영상이라던가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딥페이크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정보나 사실이나 어떤 주장을 접했을 때 일방적으로 믿기가 되게 쉽잖아요.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더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알고리즘이 내가 뭔가 A라는 걸 하나 보면은 그거하고 관련된 그것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라고 믿기 굉장히 쉬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접했을 때 무조건 일단 믿기보다는 잠깐 믿는 것을 잠깐 유보해두고 이게 진짠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거에 대한 출처를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근거를 찾아본다던가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보통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마치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어야 돼 라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 비판적 사고를 해야 돼라는 거는. 근데 비판적 사고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사실 행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너무 귀찮더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잠깐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하루 종일 접한 모든 정보에 다 팩트 체크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본 것 중에 뭔가 이건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최소한 그 하나만이라도 한번 출처를 찾아보거나 정말 다른 데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근거는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라고 확인을 해보면서 점점 마치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처럼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들을 내 몸에 좀 더 학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요즘에 활발히 활동하시는 전한길 선생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트럼프한테 훈장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돌면서 훈장 수여식 사진을 인터넷에 누가 올리신 거예요. 누가 봐도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딱 보면은 AI나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초보적인 지식만 있더라도 누가 봐도 가짜 같은 사진이에요. 그거를 진짜 많이 믿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도기 때는 역시나 조심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근데 이 과도기가 지나서 수십 년이 흘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그 시기까지 가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10년 이내로 올 수도 있고 이미 너무 많은 딥페이크가 돌아다녀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겠지만 충분히 많은 사람들한테 의심이 기본 탑재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딥페이크 하면 되게 위험성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인간의 비판적 사고력을 가장 획기적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됐을 수도 있겠죠? 전 정말 그렇게 믿어요.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 사람의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변화하고 딥페이크가 변화시키는 건 뭘까 했을 때 저는 의심하고 보자라는 정신 자세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진실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진은 과연 진실일까? 우리는 사진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사진도 프레임이잖아요. 그 프레임 안에 있는 것만 보이고 나머지 그 배경이 어땠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CCTV도 마찬가지고 사각지대라는 게 있고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우리는 일단 영상, 사진 이런 게 있으면 그게 팩트지라고 믿어왔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어쩌면 인류사에 부정적으로 기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걸지도 몰라요. 정말로. 그걸 바탕으로 누군가를 조작하는 게 가능하니까 그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사실이라고 믿으니까 어떻게 사진 같은 거를 잘 찍으면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어. 실제로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근데 AI는 앞으로 그거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희망회로를 돌려보면. 저는 사실 희망회로보다는 절망회로 디스토피아. 절망회로가 더 많이 드는데 저는 딥페이크가 가져오는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믿지 않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종말, 신뢰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를 봐도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거에 딥페이크, 가짜 정보가 있어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계속 의심하기 시작한대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게 가짜가 아닐까? 진짜가 아니라 조작된 게 아닐까?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진짜 믿어야 되는 것들조차도 사실은 믿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진실이라고 부를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폭로의 경우에 녹취라던가 녹음을 해놓은 것들이 그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은 권력의 비리를 폭로하거나 어떤 부당한 사례를 고발하는 사례에서 그런 것들을 기록했다가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그런 부당한 기록 같은 거를 하거나 뭔가 부당한 상황에서 권력의 비리를 폭로할 때 그런 증거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야 저거 진짜 아니야, 가짜야, 딥페이크야 라고 하고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딥페이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또 다른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좋게 사용을 하면 그동안 뭔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한 거를 의심하고 회의하게 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뭔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신뢰하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가장 약자,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 쓸 수 있었던 그 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방법도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말 주의 깊게 들여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고리즘 하면 떠올리는 게 크게 두 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물건을 살 때 알고리즘의 추천을 받아서 산다거나, 동영상 같은 컨텐츠를 소비할 때 알고리즘을 통해서 뭔가 나의 취향에 맞게 더 선택해서 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보통 알고리즘을 딱 거기까지만 인식하는 경우가 일상생활에서는 많은 것 같아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거나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는데도 사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2018년도에 미국과 영국에서 되게 크게 한번 보도가 됐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SNS가 정치 선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정치 조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종류의 약간 보도였거든요. 사실 들으면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아니 보통 SNS에서 나한테 맞는 뭔가 제품 같은 것들을 추천해주는 거로 개인화 시켜서 제품을 추천해주는 건 알겠는데, 그 개인화를 이용해서 맞추면 정치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건 잘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게 여러 긴 시간 동안 거의 2년에 걸친 추적 끝에 사실 보도된 거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해하려면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사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실 SNS를 안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2013년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논문 하나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논문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SNS 같은 디지털 기록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라던가 특성 같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 SNS에 좋아요 한 78개 정도를 추적해서 분석을 하면은 이 사람이 딱히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인종이라던가 성적 취향이라던가 아니면 정치적 성향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가깝게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5년에는 후속 연구가 있었는데 좋아요 한 150개를 분석을 하면은 그 사람의 가족보다 이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게 된,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인지에 대해서 훨씬 잘 알 수 있고, 한 300개 정도를 분석을 하면은 배우자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기계, 알고리즘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SNS를 하면서 뭔가를 볼 때 수많은 내가 좋아할 법한 컨텐츠가 뜨고 그러한 제품들이 나에게 계속 추천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럼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면은, 정치적으로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개인 특성을 알 수 있다는 것. 우리가 SNS를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말을 하면은 우리가 거대한 나라는 사람을 알려주는 설문지에 답을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성향과 특징을 알 수 있다는 거는 반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대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떤 성향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검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검색이 가능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설득하기 쉬운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설득하기 쉬운 개인적 성향이라던가 어떤 개인적인 뭐 성격이 기반한 걸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경험에 기반한 걸 수도 있는데, 설득 가능한 사람들만 타겟팅해서 그 사람한테 맞추면 정치 선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면은 흑인을 비하하는 듯한 콘텐츠를 이 사람의 피드에 마치 그냥 다른 일반 콘텐츠처럼 숨겨서 놓을 수도 있고, 아직 A를 지지할지 B를 지지할지 결정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상대방 후보의 뭔가 정책 실패 같은 것들을 만약에 내 피드에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친구들이 올린 것들을 보면서 아 B는 일을 잘 못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식으로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 점은 SNS는 사실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올해 가장 핫한 인공지능하고 관련된 키워드가 에이전트거든요. 에이전트화된 인공지능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개인화된 비서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고까지는 했죠. 뭔가 내가 시키면 추론까지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내거나 뭔가 사고까지, 생각까지는 했지만 아직 행동은 잘 못하잖아요. 근데 에이전트의 단계로 가면은 사고한 것을 바탕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내가 말만 하면은 이제 실제 실행까지 옮겨주는 거죠.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아이언맨의 자비스는 어떻게 보면 나와 세계 사이에 있어요. 모든 걸 중계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성 모드를 해가지고 뭔가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지만 점점 우리 몸에 들어올 거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구글 같은 경우도 XR 안경 형태로 했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이 공유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와 세계 사이에서 존재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요약을 해줄 수도 있고 추천을 해줄 수도 있지만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경고를 할 수도 있어요. 중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한테서 되게 유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그걸 쓰면 되게 똑똑해 보이고 실패도 할 확률도 적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 에이전트가 언제까지 나를 위해서 일을 할지는 사실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나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슬그머니 그쪽이 더 좋아할 만한 것을 추천에 끼워 넣을 수도 있고 제안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수많은 옵션 중에서 그냥 얘가 제안해 준 것 중에서 내가 A라는 걸 골랐으니까. 그게 내가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이 추천해 준 것 중에서 하나를 내가 선택한 것 뿐일까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점점 더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공지능 자체는 좋다, 나쁘다, 위험하다 뭐 이런 식의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자체는 어떤 주어진 목표를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혹은 본인이 스스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목표를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이 목표와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인간이 어떤 욕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파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될 거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인간은 어떤 욕망 때문에 좋지 않은 목표를 인공지능에 설정을 하는 걸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 혹은 인간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자신이 통제하지도 못할 수 있는 존재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는 걸까? 그거에 근저에 있는 욕망은 도대체 무엇인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인 걸까? 아니면 신이 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신을 만들고 싶은 걸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진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진짜 질문을 해야 될 거는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다 존재하겠죠. 근데 그 부분 모두가 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욕망을 품고 있느냐, 어떤 목표를 제시하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떤 데이터를 생산했느냐도 다를 것 같아요.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인공지능은 간접 학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낸 데이터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잘 상상이 안 가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 악하게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가 있겠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하는 건 누군가 잘 본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앞에 두고서는 차마 하지 못할 말은 인터넷에서는 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면 좋은 아웃풋이 나오고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는 과연 어떤가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더 무서운 건데 직접 학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방 학습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는 로봇에게 직접 센서를 달아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요. 뭔가 유튜브를 보고 학습을 한다거나 실제 인간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학습을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봤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게 저는 되게 의문이 들어요.
배울 만한 존재인가? 인간이 행동하는 것에서 도대체 어떤 패턴을 찾아내고 인간이란 존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적인 부분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어서 언제나 사람들은 더 좋은 게 많지만 자극적인 거를 추구하고 신문이라던가 뉴스에 나는 건 그 자극적인 1%가 더 방송이 되는 거고 보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더 좋은 사람들이 많고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더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근데 그게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믿고 싶지만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힘이 크기가 되게 강해졌잖아요. 예전엔 한 마을에 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 한 마을을 죽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 마을에서 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전 세계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기술이 지금 그렇게 발전을 했으니까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떤 욕망을 품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규정함에 따라서,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총합에 따라서 저는 이 세상이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합의 결이 어느 방향을 향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거 AI 하면은 사람들이 다 러다이트 운동 많이 언급을 하는데 보통 어떤 맥락에서 언급되냐면 다 실패했잖아 결국에 옛날에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결국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났듯이 AI 혁명의 흐름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맥락에서 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2차 러다이트 혁명은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AI를 부숴버릴 수도 있겠죠, 인간이. 저는 솔직히 그런 역사적 상상도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되게 좋게 흘러가는 미래를 상상을 해보면 정말로 AI에 의해서 생산성이 엄청 증대돼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다들 잘 좋은 거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상상해 볼 수도 있으나 근데 저는 결국에는 인간은 자기가 더 나은 존재임을 계속 느끼고 싶어 한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다른 인간을 상대로 혹은 때로는 어떤 다른 존재를 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 그렇게까지 평화로운 미래가 도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정말로 위험한 AI 기술이 이미 존재하잖아요. 이미 정밀 타격 같은 것도 가능하고 실제로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미국 국방부에 의해서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전쟁 기술로 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위협적인 게 사실인데 러다이트 운동이 실패한다면 사실 이런 방식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어떤 사회는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말자고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근데 어떤 사회는 뭐 반란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진압을 하고 결국에는 힘이 강력한 어떤 정부가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더 생산성이 증대된 끝에 다른 사회를 찍어 누르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저는 높을 것 같고 컨텐츠적인 면에서 보자면 저는 컨텐츠 만드는 사람이니까 저는 유튜버 분 중에 그러니까 유튜버라고 말하기엔 좀 그래요. 그냥 유튜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100개 이상 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AI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양산형 컨텐츠를 그냥 엄청 공장식듯이 돌려서 만드는데 수가 100개 이상이니까 수익 창출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모두가 AI를 이용해서 너무나 쉽게 컨텐츠를 생산하는 세상이 지금보다 더 극한으로 치달으면 어떻게 될까 했을 때 일단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워낙 물량 공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의 정말로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서 생산물을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줄어든다. 전체 플랫폼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또 양산형 컨텐츠를 볼 테니까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결국에는 오리지널한 콘텐츠가 퀄리티가 점점 떨어진다라는 미래를 상상해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시나리오로 상상할 수 있는 건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이 그런 얘기를 한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통계 분석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직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머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통계 분석이라는 게 처음에 막 개발이 될 때는 그거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 갈렸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 상대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챙겨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통계 분석을 다 하고 있으니까 다들 비슷하게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 이론이 여기서 발동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예측을 하니까 그 예측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모두가 이렇게 이러이러하게 될 거야 해가지고 거기다가 베팅을 했는데 사실은 그 베팅에 의해 가지고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막히는 지점이 생겨서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흐름이라는 거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읽어낼 수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자신만의 독특한 직관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를 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마켓에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로 봤는데 저는 AI 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AI가 지금보다 훨씬 더 당연한 사회가 되면 AI가 처음에 막 초창기에 개발되기 시작했을 때 뭐 완전 초창기까지는 아니지만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점점점 AI가 발전할 때 철학자들이 많이 내놨던 견해는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 과연 AI가 인간을 대체할까 했을 때 많이 말씀 주시지만 결국에는 그거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달려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AI가 점점 더 보편화되는 세상이 되면 사람들이 점점점 AI처럼 변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꾸 AI가 생산한 콘텐츠를 보고 AI와 소통하고 그러는 게 계속 보편화되면 AI적인 사고를 모두 다 하게 되는 거죠. 노을이라던가 윤술이라던가 그렇게 데이터화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점점 적게 얘기하고 점점 적게 생각하고 데이터화되기 좋은 것만 AI가 학습하기 좋은 거에 대해서만 점점 많이 생각하면서 인간이 AI처럼 변하면 그때 되면 AI가 인간을 대체했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AI 같은 존재가 됐고 그 분야에서 AI가 더 우수한 역량을 발휘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은 계속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작가님도 아마 예술가로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상황 속에서 결국 나는 뭐가 다를까? 나는 뭐가 더 우월할까? 이게 좋게 말하면은 특별함에 대한 열망일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우월성에 대한 열망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AI보다 그래도 나은 점이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면서 더 구별점을 찾으려고 한다면 완전히 AI에 의해서 인간이 대체돼 버리고 지배당하는 디스토피아는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봅니다. AI에 대해서 논의는 많은데 저는 그 논의들이 다 되게 공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AI에 대해서 생각해도 그걸 막상 마주쳤을 때 우리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AI도 권리가 있는가? 인권이 있듯이 AI도 권리를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질문을 하고 답을 해요. 논리적으로 뭐 이러이러한 이론에 입각해가지고 권리가 있다 없다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인간의 삶에서 결국에는 훨씬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대상을 봤을 때 뭘 느끼냐에 훨씬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AI는 인권 따위는 없어, AI권 없어 이렇게 강력하게 믿었는데 어떤 AI 로봇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요. 안녕하세요 하고 막 뭐 이렇게 울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잘해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로부터 저는 인간 사회가 변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감각에 기초해서. 수경 작가님은 그 감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신 것 같아요. 많은 사례들을 보여주셨고 저는 이거 언제 다 자료를 조사했을까 자료를 엄청 많이 조사하셨다. 주석이 엄청 많고 그런 연구 목적으로 읽는 것도 되게 좋을 책이라고 생각해요. AI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 어떤 사례들이 오갈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책 한 권 읽으시면 대략적으로 세계에 있는 정말 많은 양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서 저한테는 정보성으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책이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에 대한 책을 쓸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지금 매일매일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 기술을 다루는 게 이 책이라는 미디어에 어울리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그건 아니었거든요. 2022년에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제 주변에서 정말 기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저에게 자꾸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딥페이크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인공지능이 내 직업을 다 대체하면 어떡하냐 막 이런 질문들까지 기술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어떻게 보면 그냥 키오스크 정도만 쓰면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훨씬 인공지능을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약간 이 기술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물어왔었던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인공지능들이 되게 보편화되면 사람들의 대화는 어떻게 바뀔까? 만약에 이런 인공지능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으면 우리가 뭔가를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상실하고 애도하는 과정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은 뭔가 마치 나를 어딘가 업로드했다 다운로드했다 마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럼 이런 기술이 우리가 살아가고 죽는다는 그 감각에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다 쌓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가만히 놓고 보니까 거의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었을 때까지 살아가는 일에 그 어느 한 구석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질문들을 정리하고 보니까 이건 그냥 삶이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구나. 그리고 이 질문을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나부터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상상이 안 가잖아요. 기술만 들으면. 근데 가만히 어느 날 봤더니 이미 영화
속에 있더라고요. 영화 속에 있고 게임 속에 있고 소설 속에 이미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야기를 먼저 이제 가져오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딜레마에 이제 겪을 수 있다라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기술을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스스로가 던졌던 질문의 목록이자 아니면 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던 질문들의 합이고 그거에 대한 답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질문만 막 던져놓고 답 없는 게 제일 싫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제가 찾아낸 답을 이 안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긴 했지만 그 답이 정답이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책이 가진 건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을 하면 당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이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살고 싶어? 라고 질문을 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해봤으니까 먼저 헤매봤을 거 아니에요. 먼저 헤매본 사람이 조금이나마 다음 사람은 좀 덜 헤매거나 좀 더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책을 읽으시는 분들만의 저는 이 10개의 질문이 있는데 각자가 어떤 질문이 가장 지금 나한테 절실하게 와닿았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인만의 질문과 답을 만들어 가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